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9일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앞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허리케인 이안이 4등급으로 발달해 플로리다 남서부 해안을 따라 접근 중입니다. 러시아 보건당국이 방사능 피폭 예방약품을 다량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이사회는 3분기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번 코리안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개최됐으며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9일 방한합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방한 기간 중 비무장지대, DMZ 등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29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가 일본에서 진행된 해리스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비무장지대 DMZ 방문 일정을 공개해버렸습니다. 한 총리는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부통령을 직접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서울 방문 기간 비무장지대 방문이 매우 상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한 총리의 발언 뒤에는 백악관 관계자들이 서둘러 일정을 확인하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 등은 해리스 부통령의 DMZ 방문이 그동안 비밀리에 붙여졌는데 한 총리가 이를 공개해버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실제로 지난 23일 부통령의 방한 브리핑에서 DMZ 방문에 대한 질문에는 추후 공지하겠다고 답을 피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번 방한 기간 DMZ 방문과 북한 핵 미사일 관련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북한도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백악관도 즉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대화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의 DMZ 방문 일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부통령이 방한 시 DMZ를 둘러보고 장병들과 미군 지휘관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며 한미 관계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방한 기간 한국 정부가 재차 우려했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한 보조금 문제는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방안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한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를 모으기로 약속했다라는 말만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제조업 성장과 인플레이션 잡기를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미국에서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문제 해법이 빠른 시일 내로 나오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한미 해군은 30일에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동해에서 북한의 잠수함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연합 대잠 훈련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28일 북한이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떠 있는 해상으로 미사일을 쏜 것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한미일 3국 해군이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힌 지 103분 뒤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이어 일본까지 연합훈련 파트너로 삼았다는 소식이 북한의 도발 의지를 부추긴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이안이 4등급으로 발달해 플로리다 남서부 해안을 따라 접근 중입니다. 플로리다 사라소타 지역에 위치한 공립학교와 대학들은 일주일간 폐쇄 조치됐습니다. 템파 지역은 100년 만에 처음으로 4등급 허리케인이 강타하게 돼 플로리다 남서부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플로리다 전역에는 현재 카페와 상점, 대중교통 서비스 등은 모두 중지된 상태입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허리케인 이안은 멕시코만의 열대성 저기압과 합쳐져 가장 강력한 5등급 허리케인으로 발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역사상 5등급 허리케인은 지난 100년간 4차례밖에 기록되지 않았으며 지난 2005년 9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덮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최고 5등급까지 발달해 큰 피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 한편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29일 오전 7시를 기해 조지아주 전체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 500여 명을 재난지원에 동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국립기상청은 30일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러시아 보건당국이 방사능 피폭 예방약품을 다량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위협대로 정말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보건부 산하 의생물학청이 자국 조달청 사이트에 약 8만 6천 달러 상당의 요오드와 칼륨 구매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요오드와 칼륨은 핵무기 사용 시 문제가 되는 방사선 유출 등과 같은 상황에 사용됩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도 현지 시각 28일 러시아가 요오드와 칼륨을 주문해 조달하기까지 나흘밖에 되지 않았다며 러시아의 긴급한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말과 2021년 3월 초에도 각각 5만 6천 달러 상당의 요오드와 칼륨을 구매 공고 낸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러시아가 이처럼 긴급하게 방사능 예방에 사용되는 약품을 구매하는 데는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부분 동원령을 발령하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영토 통합성에 위협을 받는다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며 이는 허풍이 아니라고 핵무기 사용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러시아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합병하려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핵무기 사용 규칙을 포함한 러시아의 군사 정책이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선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후부터 핵무기 사용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2022 세계 한인 회장 대회 및 제16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이 오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됩니다. 재외동포재단에 따르면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한인 이민 120주년을 기념해 이민 출발지였던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며 한국 이민사 120년 기념사업과 연계해 한인 이민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세계로 간 대한국인 돌아오다라는 슬로건 아래 총 77개국 360여 명의 한인 회장과 한인연합회 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용기 애틀랜타 한인 회장은 이번 대회에 참석해 이번 코리안 페스티벌의 성공 사례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이사회는 26일 한인회관 소광당에서 3, 4분기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위임을 포함해 28명의 이사진이 참석했으며 한인의 회계와 업무 보고 그리고 지난 코리안 페스티벌 관련 내용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경성 이사장은 코리안 페스티벌을 위해 수고한 준비위원들과 집행부 그리고 이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 후 내년도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미셸 부회장 겸 코리안 페스티벌 총괄위원장은 코리안 페스티벌 관련 재정 보고를 통해 금년 코리안 페스티벌은 흑자를 기록했다며 남은 수익금은 애틀랜타 한인회 재정으로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셸 부회장은 오는 11월 지역 향후회와 협력해 김치 페스티벌을 개최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애틀랜타 한인회 이용기 회장은 오는 10월 중 소녀상 설치 관련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12월 30일 정기총회와 송년회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애플이 부품 협력 업체에 올해 하반기 아이폰 14 제품군 600만 대 추가 생산을 위한 부품 생산 계획의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작 스마트폰인 아이폰 14의 수요가 예상과 달리 부진을 보이자 아이폰 14 증산 계획을 철회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애플은 다만 지난 여름 발표한 대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아이폰 9천만 대 생산 목표는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세계 최대 휴대폰 시장인 중국의 경기가 둔화하면서 중국 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 뿐만 아니라 애플도 판매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소년 100여 명이 편의점 매장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물건을 훔친 뒤 순식간에 달아나는 이른바 플래시몹 강도 사건이 필라델피아에서 발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경찰에 따르면 1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은 소리를 지르며 매장 곳곳을 헤집고 다닌 뒤 서로에게 과자 봉지와 음료수병을 던지는가 하면 카운터 위에 올라가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빠져나가고 난 후 매장 바닥에는 물건과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음료수로 보이는 액체가 엎질러져 있었으며 매대에는 텅 빈 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가운데 겨우 10세 어린이도 있어 체포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배터리 기반 순수 전기 동력을 이용한 여객기가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 전기항공기 스타트업인 에비에이션 에어크래프트가 제작한 전기 동력 여객기 앨리스는 워싱턴주 그랜트 카운티 국제공항을 이륙해 성공적인 첫 비행을 마쳤습니다. 에비에이션 에어크래프트의 그레고리 데이비스 최고 경영자는 1950년대 피스톤 엔진이 터보 엔진으로 바뀐 이후 처음으로 항공기의 동력원이 바뀐 것이라며 역사적인 순간을 감탄했습니다. 전기동력 여객기 앨리스는 9인승으로 30분 충전으로 약 1시간 동안 815km 비행이 가능합니다. 에비에이션 에어크래프트는 여객기와 화물용 등 3가지 모델의 전기 여객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5년 연방항공청 인증을 거쳐 2027년 인도에서 개시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